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경상도 어느 고을 끝자락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선 산기슭에 외따로 선 기와집이 있었다. 집주인은 최진영이라는 양반으로 고을에서 알아주는 유학자였다. 글을 잘 짓고 몸가짐이 반듯하여 고을 원도 그를 아꼈고 지체 높은 집안들이 사돈을 맺으려 줄을 섰다. 그가 올곧은 선비라는 소문은 인근 5고을까지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에서 바라본 이야기였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그는 달랐다.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아들이기를 빌고 또 빌었다. 딸 둘을 이미 거두었고 두 아이를 혼인시키려면 혼수와 예단의 논밭 두 마지기는 날아갈 판이었다. 거기에 셋째마저 딸이라면 가문의 기둥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아내 윤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배를 감싸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산일이 다가오던 섣달 금음 고을에는 사흘째 눈이 내렸다. 방 안에서 윤 씨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산파 노파가 부랴부랴 불려왔고 아이는 한밤중에 세상에 나왔다. 노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방 밖에 서 있던 최진영에게 이미 답이었다. 방문이 열렸다. 딸이요. 노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진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채로 돌아갔다. 윤 씨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귀 뒤로 흘러내렸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최진영은 행랑채 머슴을 불렀다. 돌쇠였다. 나이 42에 장가 한 번 못 간 사내로 이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늑수그레한 머슴이었다. 체구가 우람하고 힘이 장사였지만 말수가 적고 순해서 집안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부렸고 그는 언제나 묵묵히 따랐다. 너 이것을 가지고 뒷산 소나무 골짜기에 다녀오너라. 최진영은 낡은 광주리 하나를 내밀었다. 광주리 안에는 얇은 포대기 하나에 둘둘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돌쇠는 눈을 내리깔았다. 가져다 놓고 오면 돼오? 그렇다. 아무 말 말고. 돌쇠는 광주리를 받아들었다. 포대기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문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살을 에었다. 눈은 밤새 더 쌓여 있었고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허옇게 지워진 뒤였다. 돌쇠는 발목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다. 광주리 안에서 아이는 소리 없이 숨만 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아직 울 기운도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소나무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돌쇠는 광주리를 내려놓았다. 바위 뒤로 바람이 조금 가려지는 곳이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포대기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갓 태어난 아이였다. 얼굴이 붓다 못해 자줏빛이었고 조막만 한두 손이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손끝이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다.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사너리를 휘돌아 내려오며 소나무 가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눈덩어리가 쏟아져 내렸다. 아이의 몸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돌쇠는 일어섰다. 그는 솜이 두껍게 들어간 누비저 고리를 벗었다. 그것이 이 한겨울에 그가 가진 가장 두꺼운 옷이었다. 그 아래 얇은 적삼만 남았다. 적삼 아래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인상 하나 쓰지 않았다. 저고리를 펼쳐 아이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단단히 여몄다. 아이가 처음으로 울었다. 가늘고 힘없는 울음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소리였다. 돌쇠는 저고리를 품에 꼭 안고 그 자리를 등졌다. 그의 발걸음은 집 방향이 아니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주인나리가 알면 2번 다시 버릴 것이고 그때는 제가 곁에 없을 터였다. 고을 안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받아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받아줄 사람. 섣달 금음 이른 새벽 눈보라가 치는 날에 돌쇠는 한 곳을 떠올렸다. 고을 동쪽 끝에 혼자 사는 점쟁이 할멈이 있었다. 본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점골 할미라고만 불렀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점이나 치고 약초를 팔아먹고 사는 노파였다. 돌쇠는 딱 한 번 그 노파를 본 적이 있었다. 고을 장날 어떤 안악이 길에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품에 안은 사람이 그 노파였다. 그것 하나만 믿고 돌쇠는 발걸음을 옮겼다. 눈밭을 헤쳐 고을로 내려오는 동안 그의 몸은 점점 굳어갔다. 적삼한장으로는 이 추위를 버티기 어려웠다. 그러나 품 안에서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다. 아이는 이따금 칭얼거렸고 그 소리가 돌쇠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점골 할미의 집은 고을 동쪽 논두렁 너머에 있었다. 지붕에 눈이 수북이 쌓인 낡은 초가집이었다. 대문도 없이 허름한 쌀인문만 달려 있었고 그 앞에서 돌쇠는 발을 굴렀다. 할멈, 안에 계시오? 대답이 없었다. 점골 할멈, 사람 살리는 일이오. 쌀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노파가 나왔다. 예수는 훌쩍 넘어 보였고 백발이 흐트러진 채 소못을 걸친 모양새였다. 그녀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쌀인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너라. 방 안은 따뜻했다.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 약초 다발들이 걸려 있었다. 돌쇠는 아이를 노파에게 건넸다. 노파는 아이를 받아 안더니 포대기를 풀어 살펴보았다. 손발을 들여다보고 귓볼을 만져보고 배꼽 자리를 확인했다. 사내, 딸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난 아이냐? 돌쇠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소. 다만 어미젖을 한 번도 못 먹은 아이요. 살아날 수 있겠소? 노파는 아이의 배를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렀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꿈틀거렸다. 살릴 수 있다. 젖동량을 해야 하니 내가 손이 많이 가겠지만 은혜는 갚겠소. 은혜는 무슨? 이 아이가 나한테 은혜를 갚으면 되지. 노파는 아이를 화로 곁에 눕히며 돌쇠를 보았다. 너는 옷이 그게 다냐? 들어올 때부터 입술이 파랗더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구석에서 낡은 솜니부를 꺼내 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이름이 뭐냐? 돌쇠요. 돌쇠. 어느 댁 머슴이냐? 돌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최진영 댁이요. 노파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돌쇠는 집으로 돌아갔다. 최진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돌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주인과 머슴 사이에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여름이 지났다. 가을이 왔다 갔다. 돌쇠는 달마다 한 번씩 고을 장날을 핑계로 외출했다. 그가 진짜 가는 곳은 장터가 아니었다. 동쪽 논두렁 너머 초가집이었다. 그는 갈 때마다 땔감을 한 짐 지거나 쌀 한 되를 가지고 갔다. 노파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아이는 잘 자랐다. 점골 할미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리라고 했다. 눈 쌓인 산속 소나무 아래서 발견된 아이라 하여 소리라 부른다고 했다. 실제로는 돌쇠가 누비저고리 속에 아이를 숨겨왔지만 노파는 소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두었다. 소리는 활달한 아이로 자랐다. 걸음마를 일찍 뗐고 말도 또래보다 빠르게 늘었다. 노파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면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어느 약초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제법 기억했다. 노파는 내심 대견해 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소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새워 곁에서 지켰다. 돌쇠가 소리를 처음 본 것은 아이가 2살 되던 가을이었다. 노파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는 사이 마당에서 마른 잎을 붙잡으려고 2 팔을 뻗어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았다. 돌쇠는 섬돌 위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돌쇠를 쳐다보더니 다가와서 마른 잎 하나를 내밀었다. 돌쇠는 잎을 받아들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돌쇠의 발걸음은 어쩐지 가벼웠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소리가 10살이 되던 해, 점골 할미의 몸이 갑자기 쇠했다. 무릎이 아파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고 겨울에는 기침이 달포가 넘도록 그치지 않았다. 노파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소리는 이미 알아챘다. 소리는 할미를 대신해 약초를 캐러 다니기 시작했고 할미가 가르쳐준 처방대로 약을 다려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린 것이 약을 다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고 수군거렸다. 돌쇠는 소리가 13살 되던 해에 점골 할미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장날 뒤늦게 들었다. 그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서서 초가집으로 달려갔다. 소리는 혼자 방 안에 앉아 할미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다. 돌쇠는 방문 밖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리가 먼저 말했다. 아저씨, 들어오세요. 돌쇠는 들어가 마주 앉았다. 2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로의 불이 천천히 꺼져갔다. 할미가 말해줬어요. 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뭘 말했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요. 아저씨가 눈 속에서 저를 데려왔다고.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저씨 저고리에 쌓여서 왔다고 할미가 그랬어요. 아저씨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고. 돌쇠는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소리는 그 말만 했다. 13살짜리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돌쇠는 그 말을 받을 말이 없어서 헛기침만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살 거예요. 할미 약초 밭이 있고 할미가 가르쳐 준 것도 있고요. 혼자요. 돌쇠는 한숨을 내쉬었다. 13살짜리 계집아이가 혼자 초가집에서 산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선뜻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최진영의 집의 메인 머슴이었다. 그 뒤로도 돌쇠는 달마다 소리의 집을 찾았다. 소리는 할미가 남긴 약초 밭을 가꾸며 살았다. 마을 사람이 아프면 처방을 내어주었고 어려운 산모가 있으면 밤을 새워 곁을 지켰다. 15에 이미 고을에서 소문난 약초꾼이 되었고 17이 되자 웬만한 병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수준이 되었다. 다만 소리는 제 출생에 대해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누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점골 할미의 손녀라고만 했다. 돌쇠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2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침묵이 쌓였고 그 침묵은 기묘하게도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다. 최진영 댁에 갑자기 바람이 들었다. 주인마님 윤씨가 몸져 놓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여겼는데 열이 내리지 않고 기침이 점점 심해졌다. 고을에 의원이 있었지만 처방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 최진영은 다른 고을에서 이름 있는 의원을 불러왔다. 그도 고개를 저었다. 돌쇠는 그 소식을 안채 하인들에게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윤씨 마님은 그를 한 번도 천하게 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아이를 잃은 그 섣달에도 행랑채로 직접 솜잎을 한 채를 보내준 것이 윤씨였다. 돌쇠는 생각하다가 장날을 핑계로 소리를 찾아갔다. 사정을 이야기했다. 소리는 듣는 내내 조용했다. 증세가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열이 높고 기침이 심한데 가래에 핏기가 섞인다더라. 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약초 광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꺼냈다.
손질을 하고 비율을 맞추어 포장했다. 이것을 다려드리되 먼저 열을 잡는데 사흘을 써보고 차도가 없으면 이 처방으로 바꿔야 해요. 직접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직접 갈 수 있겠냐? 소리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다. 어느 댁인지는 제가 몰라도 괜찮아요? 최진영 댁이다. 소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갈게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소리가 최진영 댁 사랑채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처음에 최진영은 당치도 않다고 했다. 이름 있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나이도 어린 여인이 무슨 재주로 보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미 손쓸 방도가 없던 차에 집안 하인의 권유를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소리는 마님 방에 들어가 오래 있었다. 맥을 짚고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혀를 보고 눈꺼풀 안쪽을 살폈다. 등 쪽의 특정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더니 조용히 일어섰다. 폐독이 폐로 번진 것입니다. 열을 내리는 처방이 아니라 독을 빼는 처방을 써야 해요. 지금 쓰고 계신 약은 열은 잡을 수 있어도 독을 가두어 버려 오히려 안 좋습니다. 최진영은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처방대로 해보시죠. 소리가 처방을 내렸다. 약을 조제하는 일은 소리가 직접 했다. 이틀이 지나자 열이 내렸다. 나흘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다. 열흘이 되자 마님이 미음을 받아 마셨다. 최진영은 소리를 사랑채로 불렀다. 어디서 배운 것이냐? 점골 할미에게서 배웠습니다. 점골 할미라면 고을 동쪽 여인? 그렇습니다. 최진영은 잠시 생각하는 낯빛이었다. 내 이름이 뭐냐? 소리라 합니다. 나이는 19입니다. 최진영은 소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눈빛이 또렷했다. 어딘지 낯선 느낌이 있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묘한 느낌이기도 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그가 말했다. 소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소리가 돌아가고 난 뒤 돌쇠는 뒤따라 마당을 나서며 소리를 잠시 붙잡았다. 잘했다. 소리는 돌쇠를 바라보았다. 마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제 어미가. 돌쇠가 멈췄다. 소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점골 할미가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에 다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집 아이인지, 어미가 누구인지, 아비가 누구인지. 할미는 소리에게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 그 사실과 마주할 날이 온다고. 착한 분이셨냐고요? 돌쇠는 한참 만에 말했다. 착한 분이시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다. 그 등을 바라보는 돌쇠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진영 댁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마님 윤 씨가 소리를 다시 불렀다. 공식적인 이유는 마지막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한 시즌이 넘도록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사흘을 알아누웠다. 몸이 도진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윤 씨는 소리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가슴이 흔들렸다. 그 눈매가, 그 입술의 선이 19회. 전 자신이 밤새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아이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소리가 이름을 밝혔을 때 윤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흘 뒤 윤 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최진영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최진영은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사랑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밥도 거르고 손님도 받지 않았다. 넷째 날 새벽에 그가 사랑채에서 나왔을 때 그의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게 꺼져 있었다. 그는 행랑채로 돌쇠를 불렀다.
돌쇠가 들어서자 최진영이 방석을 가리켰다. 앉아라. 돌쇠는 머뭇거리다 앉았다. 양반이 머슴에게 앉으라고 하는 것이 예사일이 아니었다. 19해 전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있었다. 돌쇠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 살렸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최진영은 눈을 감았다. 한참이 지났다. 그 아이가 소리냐? 그렇습니다. 최진영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무언가를 꾹 누르는 것 같았다. 내 명을 거역했구나. 거역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최진영이 말했다. 그 아이가 내 옷을 받아 살았다는 것 마님한테 들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넌 그날 왜 그리했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리했습니다. 최진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바깥에 봄볕이 가득했다. 마님이 소리를 집 안으로 들이고자 한다. 나는 막지 않겠다. 돌쇠는 그 말이 최진영에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았다.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 소리는 최진영 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윤 씨가 직접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소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제 집이 이미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윤 씨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소리는 다만 이것만 부탁했다. 돌쇠 아저씨를 더 이상 머슴으로 묶어두지 말아달라고. 20년 가까이 부렸으면 이제는 놓아주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최진영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돌쇠는 최진영 댁 대문을 나섰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저고리 하나를 걸치고 마당에서 하인들이 말없이 바라보았다. 최진영은 사랑채 창문 안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돌쇠는 동쪽 논두렁을 건너 초가집 앞에 섰다. 소리가 약초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왔다. 밥은 먹었어요? 못 먹었다. 소리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돌쇠는 마당 섬돌에 걸터 앉았다. 봄볕이 따뜻했다.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돌쇠는 눈을 감았다. 19해 전 그 새벽이 떠올랐다. 눈밭을 헤치며 산을 올랐던 발걸음이, 소나무 아래 광주리를 내려놓던 순간이, 그리고 누비저 고리를 벗어 그 작은 몸을 감쌌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가늘고 힘없는 그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지금 부엌에서 솥뚜껑을 열고 밥을 푸고 있었다. 돌쇠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었다. 그저 그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봄이 이렇게 따뜻했다. 소리가 밥상을 들고 나왔다. 국 한 그릇, 나물 2가지, 보리밥 1공기. 많이 드세요. 돌쇠는 수저를 들었다. 밥이 달았다.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하듯 아무리 모진 시작도 따뜻한 끝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그 봄날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알았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